1995년 10월 강원도 설악산 천불동 계곡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단풍이 붉게 물든 그날 아침 3명의 남성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 사람은 교사였고 또 한 사람은 은행원, 그리고 마지막은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산을 오르며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싶었다고 합니다. 곧 내려갈게. 월요일에 보자.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며칠 뒤 계곡 바위 틈에서 이상한 필름 한 통이 발견되었지요. 현상된 사진 속엔 급하게 흔들린 장면, 낯선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찢겨나간 등산지도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휴대전화도 CCTV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정말로 흔적 하나 없이 사라지던 시대였지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은 그렇게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는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지요. 1995년 가을, 대한민국은 빠른 성장의 열기 속에 불안한 기류가 스며들던 때였습니다. 서울의 빌딩은 더 높아졌고 지방에는 새 아파트 단지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선불로 당겨 쓰듯 오늘을 살고 있었지요. 주말에 사는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피난처였습니다. 크고 작은 산악회가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입니다. 천불동 계곡은 풍경이 빼어나고 길이 잘 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코스였지요. 1995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등산로가 잘 정비되지 않았고 안내 표지판도 부족했습니다. 산은 그저 산이었고 사람들은 종이 지도와 경험을 믿고 걸었습니다. 그 중심에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청남산악회라는 이름으로 3년째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청남은 맑고 푸른 물결을 뜻합니다. 그들의 인연은 1992년 지역 신문에 실린 작은 모임 안내에서 시작되었지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고 그런 인연은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박진호, 40살입니다. 양양군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지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말할 때는 늘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학생들에겐 엄격한 선생님이었고 동료들에겐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언제나 구급약과 여분의 물, 비상연락처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영우, 37입니다. 지방은행 양양지점의 과장이었지요. 단정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대출과 생활비에 늘 쫓겼고 부동산 시세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남산악회의 회계를 맡아 회비와 정산을 깔끔히 관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꼼꼼한 영우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이 있었던 것이죠. 이도현, 34입니다. 서울의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주말이면 양양의 작은 작업실로 내려와 개인 작업을 했죠. 자유로운 성격의 긴 머리, 낡은 등산화를 즐겨 신었습니다. 그의 취미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다니던 것은 후지 포인트 앤 슈터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셔터 소리가 경쾌했고 그는 산에 오를 때마다 친구들의 모습을 필름 속에 담았습니다. 현상 나오면 드릴게요.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지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산에서는 같았습니다. 직함도 걱정도 내려놓고 보폭을 맞춰 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가을 정기산행을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계곡물이 차가운 소리를 내는 시기였지요. 그 순간을 보기 위해 1년을 기다렸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그날도 산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전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엔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습니다.
최영우는 월요일 회의 자료를 미리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도현은 회사에 휴가계를 내며 일요일 밤에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메모를 남겼지요. 새벽 공기는 차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일기예보는 주말 내내 맑음이었습니다. 기온은 15도 안팎, 등산하기에 좋은 날씨였지요. 세 사람은 오전 7시 양양읍의 작은 식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박진호의 봉고차에 짐을 싣고 된장찌개와 김치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그들은 가족 이야기, 회사 일, 그리고 오늘 오를 구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도현은 새로 산 등산 스틱을 들고 웃었고, 최영우는 아내가 싸준 김밥을 꺼내 보였습니다. 박진호는 지도를 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5시간 코스입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산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리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산에는 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고 그 만남이 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것이었지요. 오전 9시 30분 천불동 계곡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더 맑았고 공기는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배낭을 메고 등산화 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이도현이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그들의 마지막 단체 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날 오전 9시 40분경 세 사람은 천불동 계곡 입구를 지나 본격적인 등산로로 들어섰습니다. 그 시절엔 관리소도 출입 기록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안내판 하나가 천불동 계곡 6.2km라고 알려줄 뿐이었지요. 주말이었지만 이른 시간이어서 등산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부부, 대학생 그룹, 그리고 혼자 오르는 노인 몇 명. 그들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속도로 산을 올랐습니다. 박진호가 선두, 이도현이 중간, 최영우가 후미였습니다. 가장 경험 많은 사람이 길을 찾고 체력이 약한 사람을 중간에 두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뒤를 맞는 것. 그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지요. 세 사람은 20분마다 쉬어가며 고도를 높였습니다. 이도현은 그때마다 카메라를 꺼내 풍경과 친구들을 찍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진들은 훗날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전 11시 20분경 첫 번째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속초에 사는 김모 씨, 당시 58세. 세 남자가 바위 위에서 쉬고 있었어요. 한 명은 카메라를 만지고, 한 명은 지도를 받고, 한 명은 물을 마시고 있었죠. 평범했어요.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산 어딘가에서 두 남자가 같은 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작은 배낭 하나. 그들은 등산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움직였지요. 정오 무렵 두 번째 목격이 이어집니다. 하산 중이던 대학생 이모 씨, 당시 2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곡 상류 평평한 바위에서 5명의 남자가 모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목소리가 높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깃을 잡고 있었어요. 싸움 같지는 않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어요.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청남산악회 전 회원 조한욱과 닮아 있었습니다. 조한욱, 33세. 그는 1년 전 회비 횡령 문제로 산악회에서 제명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최영우가 장부를 정리하다 150만 원의 차액을 발견했고 조한욱은 이를 부인한 채 떠났습니다. 그 후 여러 번 형, 오해하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라며 연락했지만 박진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모임엔 다시 못 들어와. 그게 원칙이야. 그날 조한욱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옆에 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오후 12시 30분 세 번째 목격이 이어집니다. 하산하던 노부부가 계곡 아래쪽에서 남자들의 고함이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안 들렸어요. 바람도 계곡물 소리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분명 사람이었어요.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그 시각 이후
세 사람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후 3시, 하산 예정 시간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아내에게 3시쯤 내려올 것 같다고 말했었지요. 그러나 주차장의 봉고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여분의 옷, 물병, 빵 봉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관리소 직원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야영하시나? 그가 주차장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만 적어두고 복귀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박진호의 아내는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흔치 않던 시절이었지요. 그녀는 최영우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여보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서로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밤 9시. 이도현의 자취방 전화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가족은 각자의 집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혹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까?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진호의 아내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오전 9시 공식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관리소에 연락했고 주차장의 봉고차를 확인했습니다. 차문을 열자 지갑, 담배, 선글라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생각으로 물건을 두고 갔던 것이지요. 오전 10시 긴급 수색대가 꾸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자원봉사자들이 계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박진호 씨, 최영우 씨, 이도현 씨. 차는 메아리만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수색대는 계곡 중간에서 김밥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최영우의 아내는 그건 제가 싼 김밥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찢어진 옷도, 아무것도. 그들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정오 이후 세 남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요. 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곡물은 여전히 흘렀고 단풍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누군가의 세상은 그날 그 자리에서 멈추었지요. 10월 22일 일요일 아침 10시였습니다. 양양경찰서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3명의 성인 남성이 동시에 실종된 사건. 경찰서장은 즉시 대규모 수색을 명령했습니다. 양양경찰서 전 인력과 속초 소방구조대, 산림청 직원, 그리고 인근 주민 자원봉사자들까지 첫날에만 12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GPS도, 드론도, 열감지 장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눈과 발, 호루라기와 확성기, 그리고 수색견 2마리뿐이었지요. 수색대는 3개의 조로 나뉘었습니다. 1조는 등산로를, 2조는 계곡을, 3조는 숲을 중심으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진호 씨, 최영우 씨, 이도현 씨. 그들의 이름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수색견은 주차장에서 냄새를 추적했지만 계곡 중간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물 냄새와 낙엽 냄새가 모든 흔적을 덮어버린 것이죠. 첫날 수색은 밤까지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밤 9시 경찰은 수색을 중단하고 새벽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의 아내, 최영우의 아내, 그리고 이도현의 형. 그들은 주차장 옆 공터에 천막을 치고 랜턴을 켜둔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 밤에 내려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 하나로 말이죠. 10월 23일 월요일, 수색 이틀째, 군부대 수색대가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육군 제영영사단 병력 30명, 그리고 헬기 한 대. 조종사는 최대한 낮은 고도로 나무 사이를 훑었지만 울창한 숲은 모든 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은 아름다웠지만 수색대에게는 거대한 벽이었지요. 오후 2시경 한 소방관이 바위 틈에서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푸른색 등산복 조각. 찢긴 자국은 있었지만 혈흔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그 시절엔 DNA 검사도 흔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족들도 그 색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수색 사흘째. 경찰은 혹시 길을 잃고 다른 계곡으로 넘어간 건 아닐까, 기억을 잃고 마을로 내려간 건 아닐까 하는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인근 마을마다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새 남자의 얼굴과 한 줄의 문장. 이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양양, 속초, 인제, 고성 전역으로 수색망이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계곡 하류 2km 지점에서 배낭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은 검은색 배낭. 박진호의 아내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 가방이에요. 제가 작년에 사준 거예요. 경찰은 조심스레 배낭을 열었습니다. 젖은 여벌옷, 구급약 세트, 수건, 그리고 비닐봉투 하나. 그 안에는 후지필름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카메라였습니다. 다행히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안쪽 포켓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습니다. 찢어진 등산 지도 한 장, 그리고 젖은 메모지. 박진호의 수첩에서 뜯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 물에 번진 글자들 사이로 겨우 읽을 수 있는 한 문장. 그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그 아래 흐릿하게 남은 글자. 조한. 그 뒤는 번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즉시 조한욱을 중요 참고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날 밤 카메라의 사진들이 복원되었습니다. 오전 9시 주차장에서의 밝은 단체 사진. 10시 계곡 입구의 풍경. 11시 바위 위에서 쉬는 최영우의 모습. 정오 단풍 사이의 박진호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12시 37분에 찍힌 흐릿하고 흔들린 사진 한 장. 그 안에는 5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박진호, 최영우, 이도현, 그리고 그들 앞에 선 두 남자. 그 중 한 명은 조한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박진호는 두 손을 내밀고 있었고 최영우는 고개를 숙였으며 이도현은 카메라를 든 채 뒤로 물러서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셔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멈췄지요. 그 배낭 안에는 손목시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시계. 유리가 깨져 있었고 시계는 12시 41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무언가 격렬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10월 26일 수색 닷새째. 투입 인원은 2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옷가지도, 신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3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조난, 추락, 그리고 범죄.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범죄였습니다. 메모의 문장, 그리고 조한욱의 존재. 경찰은 그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1993년 사기 혐의, 1994년 산악회 제명, 그리고 협박 전화. 형, 나한테 왜 이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의 목소리가 테이프에 남아 있었습니다. 10월 30일, 수색 9일째. 강풍과 비가 몰아쳤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수색은 불가능했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포기해요? 하지만 산은 냉정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요. 결국 경찰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수색이 아니라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조한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치 4번째 실종자처럼 사라졌지요. 산은 비밀을 지켰습니다. 계곡물은 모든 증거를 씻어내고 바람은 모든 흔적을 날려버렸습니다. 남은 건 젖은 배낭 하나, 흔들린 사진 한 장, 그리고 12시 41분에 멈춘 시계뿐이었습니다.
산은 그날의 이야기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 말이 없지요. 10월 25일 사건은 전국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했습니다. KBS 9시 뉴스는 강원 설악산 3인 실종, 흔적 없이 사라져라는 제목으로 3분 동안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등산을 떠난 3명의 남성이 나흘째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화면에는 수색대가 산을 오르는 장면과 주차장에 남겨진 봉고차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박진호의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와 주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날 모든 일간지가 이 사건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설악산 미스터리, 새 남성 증발, 동아일보는 산행 나간 3인, 5일째 오리무중, 한겨레는 가족들 포기 못해 산 지킨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기자들은 각종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조난인가, 실족인가, 혹시 납치인가, 동반 자살 가능성도 있다. 근거 없는 추측들이 활자가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포츠 신문과 주간지는 한층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설악산 버뮤다 삼각지대, 새 남자를 삼키다. 공포의 천불동, 그 안에는 무엇이. 심지어 최영우 과장, 거액의 빚이 있었다는 오보까지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그분은 빚이 없었어요라 항의했지만 이미 기사는 나간 뒤였습니다. 그 무렵 PC통신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막 대중화되던 그 시절, 사람들은 익명의 공간에서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혹시 귀신 아닐까요? 저도 그 산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이는 UFO를 말했고, 어떤 이는 산 속에 은둔 집단이 있다는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사건은 사회적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찾던 수많은 등산객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주말 설악산을 찾는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양양군청과 관광협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관광산업 전체가 타격받겠다. 하지만 가족들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1월이 되자 새로운 뉴스들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화재, 국회의 실명제 논란, 그리고 한 톱스타의 결혼 소식. 설악산 실종 사건은 서서히 뉴스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짧은 후속 보도만이 전해졌습니다. 설악산 실종 3인, 여전히 미궁. 실종 한 달, 가족들 기적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잊어갔습니다. 12월, 사건은 완전히 묻혔습니다. 연말 특집 프로그램들이 방송을 채웠고, 사람들은 새해 준비에 바빴습니다. 신문 사회면 구석에 짧은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설악 실종 3인, 2달째 행방묘연. 이제 더 이상 톱뉴스가 아니었고 그저 수많은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지요. 하지만 가족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박진호의 아내는 매일 산 입구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그곳에 서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최영우의 2 아들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도현의 부모는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 스케치북, 옷장 속 옷까지, 침대 위 베개까지 그날 그대로였지요. 주차장 옆 공터엔 작은 재단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매주 향을 피우고 과일을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들도 잠시 멈춰 묵념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들만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지요. 1996년 봄이 왔습니다. 산엔 새순이 돋고 계곡엔 물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들만이, 그리고 산만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날 그 바람이 스쳐간 자리를. 그리고 봄이 지나도 산은 여전히 그날을 품고 있었지요. 시간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1996년, 1997년, 1998년. 해가 바뀔 때마다 사건은
조금씩 더 깊이 잊혀졌습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계절은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봄이면 새순이 돋고 여름이면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가을이면 단풍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새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고 사람들은 생존에 급급했습니다. 뉴스는 온통 경제 위기로 가득했습니다. 2년 전의 실종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양경찰서의 사건 파일은 미제 사건함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새로 부임한 형사는 파일을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서가 없네. 이건 영원히 못 풀 것 같은데. 1998년 천불동 계곡 입구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양군은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낡은 안내판은 새 것으로 바뀌고 계단과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세운 작은 재단이 철거되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진호의 아내는 항의했지만 공무원은 냉담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개인 시설물은 둘 수 없어요. 1999년 계곡 근처에 첫 번째 펜션이 생겼습니다. 설악 힐링 펜션, 깨끗한 건물, 현대식 시설, 그리고 인터넷. 주말이면 서울에서 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웃었고 부모들은 평상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누구도 4해 전 이곳에서 새 남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000년,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고 PC방이 늘었고 인터넷은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95년에 이런 게 있었다면 박진호의 아내는 전자상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시간은 남겨진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2001년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최영우의 가족은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사망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진 보험금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낮엔 식당, 밤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2003년 법원이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은행 통장을 정리하며 마지막 국화를 놓았습니다. 잔액은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도현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이도현의 아버지는 매년 10월 21일이면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함께, 나중엔 혼자. 70이 넘자 더 이상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산 입구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산을 바라봤습니다. 하산하는 등산객들 속에서 혹시 그 중에 아들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며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거리 응원, 붉은 악마, 4강 신화. 하지만 이도현의 어머니는 TV를 끄고 아들 방에 앉았습니다. 도현이도 이거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사람들은 이제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래된 주민들이 옛날에 여기서 3명이 사라졌어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도시 괴담처럼. 2004년 계곡 근처엔 새로운 펜션과 카페가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주차장은 만차였습니다. 9년 전의 비극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계곡 중류의 큰 바위 아래 누군가 쌓은 작은 돌무덤 하나. 그것은 이도현의 아버지가 매년 쌓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없지만 마음만은 묻어둔 곳이었지요. 2005년 가을, 사건 발생 10년째 되는 해.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설악산 3인 실종 10년, 여전히 미궁. 단 3단짜리 짧은 기사였습니다. 그날 이도현의 아버지는 또 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벤치에 앉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사흘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도현아, 아빠 여기 기다린다. 이도현의 어머니는 장례를 치른 뒤 아들의 방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놓아줘야 해. 당신도, 도연이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SNS가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 천불동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곡을 지날 때마다, 낙엽이 물 위를 떠내려갈 때마다 산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리, 그 비명, 그 침묵. 하지만 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비밀을 품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수요일, 양양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설악산 실종 사건. 조한욱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알아요. 할 말이 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동건, 37살. 속초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담배를 물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말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아는 걸 모두 말씀해 주세요. 이동건은 조한욱의 동업자였습니다. 한욱이 형은 돈 문제로 항상 쫓기고 있었어요. 산악회에서 쫓겨난 것도 그 때문이에요. 특히 최영우 씨한테 앙심이 깊었어요. 돈만 있으면 그놈들 다 응징해준다고 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그날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동건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설악산에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있었어요. 조사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동건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욱이 형이 최영우 씨를 만나러 갔어요. 돈 문제로 싸움이 났고 서로 밀치다 한 사람이 바위에서 미끄러졌어요. 계곡 아래로. 경찰은 즉시 조한욱을 재수배했습니다. 5년 만에 사건이 다시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2000년 3월 20일 전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설악산 실종 5년 만에 새 증언.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인터넷 커뮤니티엔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조난이 아니었어. 5년 동안 숨어 산 거야? 시신은 어디에? 경찰은 재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5년 전과 달랐습니다. GPS, 무전, 휴대전화, 모든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동건의 진술에 따라 계곡 상류의 바위 근처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3월 23일 오후 3시, 잠수 요원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물속 바위 틈에 낀 천 조각 한 점. 남성용 등산복의 일부였습니다. 경찰은 흥분했습니다. 더 찾아봐. 근처에 분명 뭐가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신도, 뼈도, 유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천 조각은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또 한 번 급변했습니다. 조한욱이 이미 3년 전 199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충돌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결정적 증인은 사라졌습니다. 4월 10일 국과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가 검출되었지만 훼손이 심해 특정 불가능. 5년의 세월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던 것이죠. 경찰은 이동건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떨어졌다가 정확히 못 봤다로, 그리고 도망간 것 같다로 변했습니다. 형사는 소리쳤습니다. 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며칠 뒤 이동건의 아내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A사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거예요. 뉴스 기사랑 댓글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꾸민 거예요. 형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용지엔 조한욱이 돈 때문에 죽였을 것, 계곡에서 싸우다 떨어졌다 같은 추측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동건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되고 싶었어요. 아무도 절 기억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자들이 절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제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는 무고죄와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고 헛된 희망을 줬으며 진실을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사건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그 실종, 진짜 있었던 거야? 3명이 짜고 도망간 거 아냐? 근거 없는 말들이 인터넷을 떠돌았습니다. 박진호의 아내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남편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최영우의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분은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도현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약해진 심장은 또 한 번의 희망과 절망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2000년 6월, 경찰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동건의 진술은 허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 상태입니다. 계곡에서 발견된 천 조각 하나, 그것이 세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등산객의 것인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증거 보관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산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조한욱은 죽었고 이동건은 거짓말쟁이였으며 새 실종자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희망은 더 큰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은 침묵했습니다. 바람은 불었고 계곡물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미궁, 영원한 침묵, 그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사건 발생 30년째, 설악산 천불동 계곡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단풍은 붉게 타올랐고 계곡물은 맑게 흐릅니다. 주말이면 수백 명의 등산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셀카를 찍고 가족들은 도시락을 펼치죠. 모두 평화롭습니다. 아름답고 활기찬 풍경입니다. 입구 주차장은 새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편의점, 깨끗한 화장실. 등산로에는 CCTV와 QR 안내 시스템까지. 이제는 조난이 일어나도 GPS로 즉시 구조됩니다. 1995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한쪽, 사람들이 거의 지나치지 않는 구석에 작은 표석 하나가 있습니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높이 1m짜리 표석. 2015년 사건 20주년에 세워졌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이곳에서 3명의 남성이 실종되었습니다. 박진호, 최영우, 이도현. 그들을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석을 그냥 지나칩니다.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그 정도로요. 하지만 가끔 나이 든 등산객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표석 앞에는 늘 하얀 국화 한 송이가 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CCTV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매년 10월 21일이면 어김없이 놓여 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인근 펜션 주인 김모 씨는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15년 전에 이사 오고 나서야 들었죠. 사람 3명이 사라졌다고. 설마 했는데 표석을 보고 알았어요. 진짜였구나 하고. 박진호의 딸 박선영. 지금은 서울의 중학교 교사입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년 10월 21일이면 연차를 내고 설악산을 찾습니다. 국화를 놓고 조용히 인사합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최영우의 아들, 최민수. 이제는 2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어릴 땐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두고 가셨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걸. 돌아오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찾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이 산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해줍니다. 이도현의 조카, 이지혜. 그녀는 태어나기 전 잃은 삼촌을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삼촌은 멋지고 자유로운 사람이었다고. 디자이너였고 사진을 좋아했다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 열어본 삼촌의 방엔 1995년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스케치북이 한 권.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날씨 좋겠지? 그것이 그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점점 잊어갑니다. 나무위키의 짧은 항목, 미스터리 블로그, 유튜브 한국 미제 사건 톱 10 영상 속 몇 분의 기록. 하지만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그들에게 1995년은 단지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양양경찰서의 미제 파일함엔 여전히 이 사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꺼운 파일 3권, 목격자 진술, 수색 기록, 유품 사진. 30년 동안 5명의 담당 형사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담당자인 이 경찰은 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해에 태어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가끔 파일을 꺼내서 읽어봐요. 새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없어요. 아무것도. 그는 매년 10월 21일 표석 앞에 찾아가 묵념합니다. 찾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사건 30주년. 표석 앞엔 평소보다 많은 국화가 놓였습니다. 박선영이 놓은 꽃, 최민수가 놓은 꽃, 이지혜가 놓은 꽃,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의 꽃들. 그들은 조용히 1분간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계곡을 따라 불었습니다. 낙엽이 천천히 그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박선영이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께 드리는 편지예요. 읽어드리진 않아요. 그냥 여기 두고 가요. 아빠가 어딘가에서 읽으실 거예요. 등산객들이 지나가며 묻습니다. 뭐지? 무슨 행사야?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그저 평범한 등산의 하루일 뿐입니다. 오후가 되어 모두 떠나고 표석은 다시 홀로 남습니다. 바람이 불고 해가 지고 산엔 어둠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계곡 어딘가에서 들린다는 바람 소리.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 진호야, 영우야, 도현아. 그것이 바람인지 누군가의 영혼인지 이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산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비밀을 품은 채 서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어쩌면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절망, 누군가의 침묵, 그리고 그 속에 묻힌 작은 선택들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1995년, 휴대전화도 GPS도 없던 그 시절. 산은 너무 넓었고 사람은 너무 작았으며 진실은 너무 쉽게 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세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그리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기억의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진실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표석 앞의 국화처럼, 바람 속의 이름처럼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